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분과 먼저 인사할게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은 지난 코너에 인사를 드렸고요.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이슈앤 전략 첫 번째 소식은요. 상장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올해 코스닥 상장사 1,100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금 압박 강도가 코로나 때보다 더 커졌다는데, 자, 유강희 대표님,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보다 지금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물가랑 환율도 높게 유지가 되면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상장사가 1분기에만 43.8%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면은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 활동을 통해서 영업 이익을 벌어들이고, 그리고 이 영업 이익으로 이자를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고 하면은 영업 이익으로 이자 상환도 하기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으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면 한 개 기업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코스닥 상장사 1,100곳 중에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곳이 무려 567곳, 비율로 따지면 51.5%이기 때문에 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상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를 포함한 전체 상장사 1,680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이 43.8% 정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업종이 어디에 많이 좀 분포되어 있냐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장비나 서비스, 반도체 관련 장비 업종이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이 많은 상태인데요. 특히 저희가 2019년도에 기술특례 상장을 했던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한 33% 정도가 상장 폐지 위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이 5년 동안 면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5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특히 바이오 벤처인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인데 최근에 이 매출액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베이커리 회사인 포베이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에 투자를 했는데 이 기업이 갑자기 매출액을 맞추기 위해서 베이커리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하면 사실 투자자분들 쪽에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GS건설, 호텔신라, 이마트 같은 기업들이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데요.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사비가 인상이 되고, 그리고 분양 시장이 침체가 되고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기업들이 현재 많은 상태이고요. 특히 GS건설이 문제가 많았죠, 최근 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이나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인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특히 1분기에 영업이익이 37억이었는데 금융비용이 무려 570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하이브 주식을 매각을 하면서 유동성 확보하는 데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 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퇴출을 위해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행동을 할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한 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거나 유상증자를 단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주가에는 좀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안정성 지표인 뭐 이자 보상 배율이나 부채 비율, 그리고 유동 비율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개 기업으로, 한 개 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GS건설이나 이마트나 호텔신라 이런 데들, 넷마블,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이런 기업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가도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저가 매수로 접근하려는 투자자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기업들이 받는 유동성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적인 밀착을 과시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의 대응에 따라서 무기 지원 조합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밝힌 가운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시장에서 방산주가 막 들썩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방산주 전망까지 김선영 대표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새로운 소식으로 북한은 또 러시아에 포탄을 160발을 지원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온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제 전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날 방산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이게 강세를 보인 게 오늘까지 이어지려고 하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좀 끝까지 강세로 끝나기 좋은데 사실 장초간의 상승폭은 거의 다 반납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군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탄약과 이제 탄약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이죠. 이제 풍산이 장중에 최고 15.64%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이것도 오늘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좀 상승률이 좀 그래도 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가 기준으로는 3.42% 거의 뭐 한 12% 이상을 반납을 하면서 좀 아쉽게 마감을 했는데 뭐 그외에 뭐 빅텍이나 S&T 다이내믹스 뭐 이런 기업들도 좀 같이 상승세로 마감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어지려고 하면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좀 강세로 마감해야지 이게 오늘까지 이어지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좀 오늘까지는 이어지기는 쉽진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까지 미국이 155mm 포탄을 우리나라에서 건너받아가지고 이걸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적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하는 건 처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공급을 안 했습니다만.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당시에 이제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일은 없다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을 걷었고 그리고 이제 풍산그룹이 포탄을 생산해서 계약하는 것까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풍산이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쪽으로 좀 바꿨다, 뉘앙스가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일 확정이 되게 되면은 방산 기업들의 뭐 풍산 같은 기업들 직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업의 실적을 보면 좋은 일이 되겠지만 뭐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하다. 그리고 인명 피해에 대한 부분도 걱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시장이 이거에 대한 관심을 좀 이제 많이 뒤로 제쳐놨기 때문에 이게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방산주 투자는 오늘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를 그대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대응에 아직 명확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방산주 움직임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주시해 보시면서 2분기 실적 시즌 전에 또 호실적이 전망되는 곳이 몇몇 있거든요. LIG넥스원 같은 경우도 천궁2에 대한 수출 기대감도 만연한 가운데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불닭볶음면, 또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킨 70만 원 탈환. 삼양식품 소식 준비했는데요. 덴마크 정부가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불닭볶음면 일부 제품에 대한 리콜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홍보 효과를 높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대반전 리콜 사태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인 건지 주가에 뭐 타격을 미칠 만한 소식인 건지 이번엔 하창원 본부장님이 좀 짚어봐 주실까요? 네, 오히려 좀 시장의 기대감을 좀 키운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캡사이신 중량이 이제 면까지 조금 같이 포함돼서 측정이 됐다라는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한 4배 정도가 좀 과대로 좀 평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홍보 효과가 좀 확실하다라는 부분에서의 데이터가 나온 게 23일 이제 구글 검색 트렌드에서 불닭이 검색량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검색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외신 보도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도 그렇지만 또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먹는 과정들까지 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좀 톡톡하게 일단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라면뿐만 아니라 김, 뭐 냉동김밥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음식들이 지금 해외 수출이 되고 있고 이게 아마 그 현지 내에서도 조금씩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한 번이라도 궁금해서 좀 먹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출 데이터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관점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나라 라면에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아마 이제 계속적인 또 생각이 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뭐 상당히 또 수출 부분에서도 좀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검색량이 좀 크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라면 지금 기대감은 결국엔 수출이 얼마나 더 외향적으로 좀 확대가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건데, 아무래도 이런 관심도들을 많이 받게 되면은 주요 지역들도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수출에 대한 기조도 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넘버까지 만약에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이런 상승력을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일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가격 인도를 이제 이전을 해외에서는 좀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삼양식품과 농심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하본부장 염색하셨습니까? 네, 염색했습니다. 예, 젊게 아주 보기 20대로 좋으세요. 20대로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삼양식품 지금 70만 원까지 넘었는데 네. 40만 원 돌파할 때 50만 원, 60만 원, 그때 70만 원까지 돌파할 때마다 우리가 이게 꼭지 아니냐, 잘못하면 우리 들어가면 물릴 것 같다, 이런 항상 걱정이 들었거든요. 네. 지금 꼭지는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일단 뭐 PER 수준이 평균적으로 좀 맞춰져 있긴 한데, 사실상 이 삼양식품의 상승력이 거의 대부분의 업종 PER을 지금 끌어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삼양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에 따른 좀 흐름들을 지켜보시긴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이제 음식료 업종들은 사실상 아직까지 룸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뭐 인도발에서 이슈가 있는 롯데푸드라든지 뭐 이런 쪽은 충분히 더 기대를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라면 쪽에서도 사실상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시장에서 지금 집중하는 산업군들이 좀 빠르게 변화하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의 좀 타이밍을 잘 잡아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라면이 또 이렇게까지 올랐나? 라는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할 기회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 당장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네. 롯데웰푸드, 인니 시장이 부각되어 있는 롯데웰푸드가 탑픽인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라면인가요? 저는 지금은 이제 인도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종이신문 뉴스에서 기조가 좀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해외 수출 부분에서 먹는 쪽이 이제 북미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런 데이터 내용들이 좀 인도 시장을 포커스로 두고 나오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롯데웰푸드가 인니에서 뭐가 있었나요? 일단은 뭐 초코파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상품에 대한 라인업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점,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리포트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고, 인도 시장 자체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에요. 물론 PER 수준이 좀 역대적인 고점에 올라왔기 때문에 요것도 좀 좋은 것들이 다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일부 나오고는 있지만, 뭐 경쟁 성장률도 8% 이상의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외형 성장이 좀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또 자동차도 또 인도에 대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충분히 인도발에 대한 영향에서의 좀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단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삼양식품만 놓고 보면은 불닭볶음면 화제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요. 도대체 얼마나 맵기에 그러냐 하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궁금해하고 또 도전정신 자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차 캐즘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 먹구름이 계속해서 끼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재차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2분기 실적 전망도 어두울 것 같은데, 이성웅 이사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를 체크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탄산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연중 최고치 대비해서 19%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배터리를 만들 때 여기에 대해서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재료를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하락할 때는 원재료 투입 시차에 따라서 이익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리 들여놓았던 재고 같은 경우가 단가가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높은 단가로 매입한 원재료 같은 경우는 마진 같은 경우가 떨어지게 되거나 역으로 아예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리튬 가격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더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타나기에는 어떤 게 필요한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단에 끌어주는 수요예요. 전기차 수요 같은 경우를 끌어줄 수 있는 메이커사가 출현해서
이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요인의 해소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 과공급 수준입니다. 그러면 과공급을 해소할 때 필요한 거는 구조조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리튬 업체의 구조조정 단행이 될 때서는 관련주들은 반등이 선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회복을 확인하면서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요소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그 양극재 기업 안에서 실적에 대해서 회복 강도가 강할 수 있는 쪽은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앞단에 메이커사와 수주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탑픽이고요. 차선책은 에코프로 BM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2차전지 양극재 쪽은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바닥을 잡지 못했다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지금 시점이 바닥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유성훈 사님? 가격의 매력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격 매력만 가지고 우리 포트에 적극적으로 의미 있는 비중이죠. 각 기준이 다르긴 한데 그 정도 수준으로 편입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요인을 체크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낫겠고요. 실적 시즌의 특징은 나오는 당장의 실적 다음 이제 하반기의 실적 같은 경우를 또 고려해서 주가는 움직일 텐데요. 2분기 실적 시즌에는 빠른 매수보다는 실적의 확인, 부정적인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의 확인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 쪽은 그래도 2분기 실적 데이터를 확인하고 좀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조금 지금은 관망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이혜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창양 리포트로는 SK하이닉스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한편 마이크로젠과 현대제철 목표가는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목표가는 각각 93,000원, 50만 원, 60만 원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럼 먼저 SK하이닉스 리포트부터 짚어볼까요? DS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분기별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AI 시장 성장과 함께 HBM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봤고요. 경쟁업체들의 유의미한 신제품 공급이 아직까지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 SK하이닉스의 HBM 경쟁력은 올해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32조 원으로 상향 조정한 점을 반영해 목표 주가는 23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어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마크로젠입니다. 대신증권은 마크로젠을 두고 아직 실적 개선 속도가 미진하다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기업 경쟁력은 꾸준히 개선 중이라고 했고요. 미국 생물보안법의 반사수혜 역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근 유전체 분석 산업 부진 등으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며 이를 반영해 목표가는 3만 원에서 2만 7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목표가가 유지된 삼성전자입니다. BNK 투자증권은 삼성전자와 관련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73조 5천억 원, 8조 4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더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고 했고요. 이외에도 소비 경기 약화, 높은 보유 재고 등으로 하반기 메모리 가격이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HBM3 등 AI 노출도 확대가 관건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목표가는 9만 3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북미 수요는 긍정적이나 유럽 완성차 OEM 그리고 테슬라향 수요 둔화세가 뚜렷하다고 했습니다. 향후 전기차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며 투자 의견과 목표가는 각각 기존의 매수와 50만 원을 유지한다고 했는데요. 다만 하반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졌다며 이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고요. 11월 미국 대선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비중 확대로 접근하되 동시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이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탈모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전엔 중장년층 위주의 고민이었다면 요즘은 20, 30대 젊은 층의 고민도 탈모에 대해서 아주 깊다고 합니다. MZ세대가 탈모 제품의 주 소비층으로 부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에 따른 업계의 변화 그리고 향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종목까지 유강희 대표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30대 탈모 인구가 좀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제품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모델을 보면 그 시대의 좀 흐름이나 트렌드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알바몬 모델 같은 경우는 해리 씨가 했었는데 최근에는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모델이 할머님들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탈모 모델 하면은 예전에 가발 이덕화님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탈모 관련된 샴푸 모델로 고윤정 씨가 발탁이 되는 것처럼 MZ 세대 분들에 대한 이런 탈모에 대한 고민들을 좀 이런 모델 분들이 반영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에뛰드 팡팡 헤어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57%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탈모 관련 브랜드 매출 성장 역시 연평균 한 22.5%씩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20, 30대 탈모 환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영탈모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할 정도로 젊은 분들의 탈모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탈모 인구수를 보게 되면 약 1,0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게 되면은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대와 30대 중에서 탈모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를 보게 되면 1,000만 명 정도, 1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탈모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나는 관리를 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주 탈모 연령층 40대보다 높은 20대에서 41.4%로 가장 높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 헤어 쿠션, 영양제, 두피 마사지기 등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탈모 케어 제품 같은 경우 시장 규모가 2025년에 한 4,990억 정도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현재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그리고 미국, 일본 그리고 스킨케어나 색조 화장품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3년도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 프랑스 중심으로 수출을 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특히 아직까지도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한 32.7% 정도로 중국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4.3%, 일본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23년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나 선케어, 색조 화장품 수출 비율이 83.6%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화장품 중에서 두발용 제품 같은 경우가 358억 달러, 그리고 수출 비중으로 보면 4.2%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두발용 제품에 대한 수출 확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 인구의 25%가 탈모 인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화장품 관련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탈모 시장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주로는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한국콜마 그리고 종근당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뒷배경에 계속 그 탈모 우리 동영상 사진이 나오는데 가슴이 아파가지고 잘 못 보겠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나라 인구 뭐 5천만 명 중에 뭐 여성 빼고 애들 빼고 30대 이상은 2명 중에 1명 이상 이렇게 탈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글로벌리 봐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탈모 예방 목적으로 제품을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 만큼 탈모 시장 앞으로 쭉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리 유강희 대표한테서 나왔습니다. 다음 이슈 반가운 소식입니다. 중국의 독식으로 한동안 끊겼던 컨테이너선 일감이 국내 조선업계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4조 7천억 원짜리 수주 잭팟도 터뜨리면서 우리 조선업 일감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이 자세한 내용 김선영 대표께서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최근에 뭐 이른바 중국에서 밀어내기 수출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 해상 운송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최근에 뭐 지난번 제가 한번 짚어드린 대로 SCFI가 중국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주수가 좀 많이 올랐다는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에 연결해서 이제 해운사들이 컨테이너선 발주를 좀 늘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글로벌 3위 해운사죠. 프랑스의 기업과 총 18척 규모의 컨테이너선에 대한 어떤 이제 공급을 이제 LOI를 현재 맺은 상황인데 아마 한 달 안에 계약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 뭐 다른 국가의 어떤 기업들과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선 같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나라에게는 거의 뭐 효자 노릇을 했었던 업종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거의 뭐 이 시장을 독점을 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아예 빠졌거든요.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수주 영업을 당분간 중지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감정 싸움은 한동안 이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동안 이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선 3사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출액 데이터를 보더라도 선박의 지금 증가 비중이 눈에 띄게 지금 두드러지게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같은 호황이 하반기에도 좀 지속되길 기대해 보면서 주가 상승 여력도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한국 게임 업체들이 콘솔 시장에서 연속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콘솔은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 국내 게임사들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을 하는 부문이기도 한데요. 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게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게임주 향후 전망은 어떤지 하창환 본부장께서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요 콘솔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게임기의 르네상스 시기가 있었죠. 뭐 2000년대 초반, 뭐 MMORPG가 정말 대세적으로 시장을 쥐어잡았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중국 시장에서의 이런 좀 규모가 많이 확대가 되고 우리는 퍼블리싱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점유율이 많이 뺏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MMORPG를 굉장히 재밌게 했었던 제 윗세대들 전부 다 지금 이제 사회생활 하느라 바빠서 게임 잘 못하고요. 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산 게임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경쟁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들은 AI를 기반으로 한 이제 인건비를 많이 줄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콘솔 게임에서의 큰 틀을 찾아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콘솔 게임 중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나오는 네오이즈가 그 스트라이킹 관련된 부분이죠. 이 피해 거짓으로 작년에 정말 대박이 좀 났었는데 이번에 시프트업에서도 사실 콘솔 게임이 굉장히 좀 대박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가 점유율을 좀 확대를 하는지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콘솔 게임이 잘 됐다라고 해서 게임 업계가 뭐 바로 확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서 점유율을 찾아가는 것은 게임 업계에서의 이런 동력 자체가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콘솔에서는 사실 네오이즈가 상장사 중에서는 제일 좀 많은 이런 라인업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 뭐 넥슨 게임즈 그리고 이제 10월 2일에 상장된 시프트업 이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최대어인 시프트업이 이제 다음 달에 IPO를 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게임즈 중에서는 네오이즈, 넥슨 게임즈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번 주가 이제 2분기 마지막 주가 됩니다. 오늘 출발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성웅 인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저번 주 말에 이제 전력 관련주들이 다시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상 풍력 관련된 부분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제 두 지점 간의 전력 수송을 위해서 해저 케이블이 사용이 됩니다. 과거에는 구리 같은 경우에 사용량이 많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광 케이블로 대부분 대체된 상황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사들이 데이터 센터 설치 같은 경우를 육지 쪽에도 단행을 하지만 최근에 해상 쪽에 그 비중을 늘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도 관심도가 높아짐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주는 LS에코에너지,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박 웹툰 IP를 가진 신규 STO 업체가 나올지 부분을 짚고 갑니다. 이번 주에 심사가 있는데 기일은 26일입니다. 조각 투자 관련해서 두 개 업체를 심사하게 됩니다. 선박 웹툰 웹툰의 지적재산권을 기초자산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정을 놓고 주가가 선제적 반응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심사 내용이 나오면 주가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관련주는 갤럭시아 머니터리, 대신증권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구매,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업황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 지금 친환경차 구매와 관련된 세제 혜택 연장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기아, 대주전자재료,
에코앤드림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죠. 여기다가 지금 NDF 역외 환율이 2.7원 떨어진 1,386원에서 호가 형성하고 있는 만큼 오늘 또 외환시장 동향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와 전략까지 쫙 챙겨봤습니다. 네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